재수 없게 어디서 기어들어와. 야,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한 잔 더 하자고. 해병대 대령 최영달은 휴게소에서 만난 허름한 옷차림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경악했습니다. 어제 그 아줌마가 별셋을 단 해군작전 사령관으로 단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4시 국도를 따라 낡은 검은색 SUV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여인은 40살 윤정아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해군작전 사령관 취임식이지만 오늘 그녀는 정복 대신 소박한 등산복 차림으로 개인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국도변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정아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허리를 한번 펴며 내렸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국밥 냄새가 났고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휴게소 입구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돌리자 해병대 정복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남자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빛났고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양옆의 민간인들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아첨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가 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곧 고가 양주병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대령이 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들었고 민간인들은 고개 숙여 건배에 응했습니다. 정아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군인이 낮 시간에 정복 차림으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다니 명백한 군 기강 위반이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갑자기 대령의 고함이 휴게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돌리자 젊은 알바 직원이 대령의 테이블에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양주병 파편과 술이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습니다. 대령은 벌떡 일어나 알바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알바 직원은 대학생처럼 보였고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제가 실수라고? 대령이 알바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알바의 발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내 놈이 입은 옷이 군복이었으면 영창이 아니라 목숨을 잃었을 거야. 정아의 손가락이 숟가락을 쥔 채 떨렸습니다. 저 말은 군인의 신성함을 짓밟는 폭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DT 특수부대원 특유의 절제된 걸음으로 대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고 휴게소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아는 대령의 바로 뒤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휴게소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대령님,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대령은 멱살을 쥔 손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가득한 눈빛이 정아의 등산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줌마가 뭘 아냐? 정아의 턱끝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눈빛 깊은 곳에서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지만 이내 얼음처럼 단단한 이성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폭발물 처리 전문가로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대령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명찰에는 최영딸이라는 이름이,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영딸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정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군대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장군이더라도 아작을 낼 테니까. 정아의 손이 주먹으로 천천히 말려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UDT 근접 전투 기술이 고속 영상처럼 재생됐습니다. 저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데 3초면 충분했습니다.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딸의 얼굴을 사진 찍듯 정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치켜세운 턱, 술로 흐려진 눈동자, 입꼬리에 걸린 비웃음, 목덜미의 땀방울까지 전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명찰에 새겨진 이름과 계급을 2번 확인했습니다. 최영딸, 해병대 대령. 다시는 제 명예를 더럽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절대 영도처럼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달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거두었고 정아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등 뒤로는 분노의 파장이 소리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휴게소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휴게소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영달의 부하로 보이는 젊은 장교 한 명이 민간인 양복 차림의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추고 건물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간인이 검은 서류 봉투를 꺼내 장교에게 건넸습니다. 장교는 재빨리 주변을 살핀 뒤 그것을 제복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2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연속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셔터음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이 저장됐습니다. 차에 올라탄 정아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던 응어리진 슬픔과 복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정아의 시선이 조수석에 놓인 취임사 원고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심해서 쓴 평화롭고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해군의 미래, 화합과 개혁, 명예로운 전통, 아름다운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화가 아닌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파열음처럼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조수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흰 눈송이처럼 쌓여가는 파편들 위로 정아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졌습니다. 강철의 닻을 내릴 시간이야. 정아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국도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차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은 마치 내일 펼쳐질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들판, 산, 하늘.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눈빛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최영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옆으로
2년 전 사라진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아는 차고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고요한 집안,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최영딸의 얼굴, 뇌물수수 장면, 차량 번호판. 정아는 사진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해군작전 사령관 취임식, 수백 명의 장성과 장교들이 모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는 최영달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최영달 대령. 당신이 건드린 게 누구인지 내일 알게 될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군작전 사령부에서는 내일 취임식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대회실에 의자가 정렬되고 단상에 마이크가 설치되고 태극기와 해군기가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취임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한 여자의 복수가 시작되는 무대가 될 거라는 것을. 새벽 5시 정아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최영딸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 손가락이 자신의 가슴팍을 찌르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정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녀는 저장해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영딸의 얼굴, 뇌물수수 장면, 차량 번호판. 정아는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하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들은 최영딸 개인의 비리를 입증할 수는 있어도 그 배후에 있는 더 큰 조직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2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는 군 내부에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정아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뒤편에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UDT 훈련복, 빛바랜 군번줄, 특수 나이프, 그리고 파손된 군용 태블릿 PC. 정아는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임무를 나갔던 그날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이 태블릿을 유품으로 돌려주면서 데이터가 완전히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항상 특수 암호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암호를 푸는 방법은 오직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아내인 자신. 정아는 태블릿 뒷면을 살폈습니다. 배터리 커버 옆에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그 홈을 눌렀고 작은 틈이 열리며 숫자 패드가 나타났습니다. 6자리 숫자.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의 군번 뒷자리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짜를 조합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태블릿이 켜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일명은 작전일지 최종이었습니다. 정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암호 해독 전문가가 아니면 열 수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정아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연락처 중 하나를 찾았습니다. 진수역 합참조사본부 암호해독 장교 33살 소령. 남편의 후배였고 정아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아는 보안 화상 통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화면에 젊은 장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혁은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혁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파일 하나 보낼게. 해독 가능하겠어? 정아는 태블릿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수혁은 화면으로 파일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군사급 3중 암호화 방식입니다. 상당히 고난도인데요. 장군님, 이 파일이 어디서? 남편 유품에서 나온 거야. 2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열 수 있게 됐어.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아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작전 중 폭발물 오작동으로 인한 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혁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UDT 최고의 폭발물 처리 전문가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독하겠습니다. 고마워, 수혁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나한테만 보고해. 알겠습니다, 장군님.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정아는 태블릿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지 않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오늘 밤 수혁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안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그리고 최영달과 연결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취임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아는 샤워를 하고 정복을 꺼냈습니다. 해군 중장 정복,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삼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정복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정복을 입은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해군을 대표하는 장군이었고 수많은 장병의 책임을 짊어진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 정복을 입고 개인적인 복수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강인해 보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곧게 편 어깨. 하지만 정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분노가 숨어 있는지. 오늘부터 시작이야. 정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관모를 집어들어 머리에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춤에 삼정검을 찼습니다. 칼집이 허리띠에 걸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오전 9시 정아는 차를 몰고 해군작전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운전병을 부르지 않고 혼자 운전했습니다. 사령부 정문을 지날 때 보초병들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정아는 답례하며 천천히 차를 몰아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아는 사령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육중한 건물이었고 옥상에는 태극기와 해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35대 해군작전 사령관 취임식. 정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정하는 담례하며 걸어갔습니다. 3층 대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고위 장성들, 참모들, 그리고 주요 부대장들, 수백 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정하가 대회실 뒤편 대기실로 들어가자 의전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준비되셨습니까? 10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알겠네. 정하는 대기실 창문으로 대회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연단이 있었고 그 앞으로 의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첫 줄에는 별셋, 별둘을 단 장군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 대령, 중령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줄, 통로 쪽 자리에 최영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병대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보였던 그 오만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정하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완됐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냉철해야 했습니다. 장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의전팀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고 정하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대회실 뒷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2명의 의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하가 다가가자 의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정하는 담례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전팀 장교가 작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입장 준비 완료. 대회실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제35대 해군작전 사령관 윤정아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원 기립 거수경례.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의장병들이 대회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하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UDT 특수부대원 특유의 절도 있는 걸음으로 그녀는 대회실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양옆으로 도열한 장교들의 경례가 이어졌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대회실에 울렸습니다. 정하는 연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른쪽 네 번째 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영달이 경직된 표정으로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제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하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단상을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경례 그만, 착석? 수백 명이 일제히 앉았습니다. 대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하는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회실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 호기심, 존경, 그리고 약간의 긴장.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하의 시선이 최영딸에게 멈췄습니다. 영딸은 정하와 눈이 마주치자 움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대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군 장병 여러분. 정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대회실이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해군작전 사령관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취임사가 아닙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도 휴게소에서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한 해병대 대령이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등산복을 입은 민간인처럼 보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아냐고. 군대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대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아에게 쏠렸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네 번째 줄을 가리켰습니다. 해병대 대령 최영달, 일어서십시오. 정아의 목소리가 대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번째 줄, 통로 쪽 자리에 앉아있던 영달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양옆에 앉은 동료 장교들이 그를 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군인으로서의 본능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대회실의 수백 쌍 눈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영달은 정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연단 위의 정아는 마치 심판관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국도 휴게소에서 대령은 술에 취한 채 민간인 알바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회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참모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은 그 직원의 멱살을 잡고 내 놈이 입은 옷이 군복이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민간인에게 폭언을 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군복의 신성함을 협박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영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아의 눈빛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저에게, 등산복을 입은 저에게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아냐고. 군대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대회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아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최영달 대령. 대령이 모욕한 그 아줌마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령의 상관이 될 해군작전 사령관입니다. 영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을 넘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는 연단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제 휴게소 뒤편에서 대령의 부하 장교가 민간인으로부터 금품이 든 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군납 비리와 연루된 정황이 명백합니다. 대회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게, 더욱 격하게 웅성거렸습니다. 영달의 얼굴이 창백함에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영달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대령, 변명은 감찰실에서 하십시오. 합참 헌병대. 정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대회실 뒷문이 열리며 헌병대 장교 4명이 일제히 입장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완장을 차고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헌병대는 정확한 발걸음으로 통로를 따라 영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달 대령, 군인복 무규율 위반 및 군납비리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헌병대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달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헌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헌병 한 명이 영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나는 대령이야. 감히 나를 체포해. 이건 모함이야. 영달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달의 양팔을 잡고 통로로 끌어냈습니다. 영달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영달의 외침이 대회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하는 그를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달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대회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뒷문이 닫히면서 영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대회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취임식 첫날에 그것도 취임사 대신 현장 체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하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대회실이 천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해군 장병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바로 제 의지입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부대가 어디든 비리와 부정은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정하의 목소리는 대회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어떤 이들은 존경을, 어떤 이들은 경계를 눈빛에 담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회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제 취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경례를 했습니다. 대회실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답례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는 존경만이 아닌 두려움과 긴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정하는 연단을 내려와 대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의전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집무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정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교를 따라갔습니다. 5층 끝자락 넓은 복도 끝에 사령관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해군작전 사령관 윤정아 중장이라고 새로 새겨진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책상 뒤편 벽에는 태극기와 해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하는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의전팀 장교가 경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영달을 체포했습니다. 첫 번째 응징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달은 말단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더 큰 악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하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진수역 소령이었습니다. 장군님, 파일 해독 완료했습니다. 긴급 면담 요청합니다. 정하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내 집으로 와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정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인사와 보고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머릿속은 이미 저녁 9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파일,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아는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각 부대장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모두가 정중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감춰진 경계심을. 오늘 아침 취임식에서 보여준 그녀의 단호함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정아는 집무실 문을 닫고 개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최영달의 인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경력이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보병 장교로 시작해서 인사부서로 옮겨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3년간 인사운영 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사운영, 그것은 보직 배치와 승진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였습니다. 정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영달이 처장을 맡은 이후 특정 장교들의 승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또한 특정 군납업체들이 해병대 계약을 연이어 따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명백한 패턴이었습니다. 정아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혁에게도 전달해야 했습니다. 파일 속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정아는 사령부를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그녀는 거실에서 수혁을 기다렸습니다. 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혁이 평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와. 정아는 수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혁은 소파에 앉았고 정아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혁은 서류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장군님, 파일을 해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심각합니다. 수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 수혁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정아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가 풀린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수혁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군납 비리 목록입니다. 함정 부품, 유류, 피복, 식자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수혁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였고 꼭대기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해, 군 내부 카르텔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수장은 수혁의 손가락이 화면 최상단을 가리켰습니다. 박도현, 예비역 해군 중장입니다.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사람. 슬픈 표정으로 조의를 표하고 순직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 계속해. 정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군님 남편분의 마지막 작전 일지입니다. 수혁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필체로 쓰인 일지가 나타났습니다. 정아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지에는 남편이 청해의 군사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패탄약고 조사에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폭발물에 원격 기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남편이 해체 작업 중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폭발 명령을 내린 사람의 서명입니다. 수혁은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선명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작전 최종 승인 박도연.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혁아. 정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자료 안전하게 보관해.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알겠습니다, 장군님. 수혁은 노트북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청해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그들은 알아.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아. 내 남편의 명예를, 그리고 이 군대의 명예를 되찾을 거야. 수혁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아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도연. 이제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이끄는 조직의 실체를. 기다려, 박도연. 이제 내가 당신을 향해 간다. 정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강철처럼 빛났습니다. 취임 사흘째 아침, 정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주차장에는 아직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정아는 집무실로 올라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검토하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달의 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정아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영달의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3년간 군납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억 단위였고 그 대가로 부실 부품을 납품받아 여러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일부 장비는 훈련 중 고장이 나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였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나온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결국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로 수렴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수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회사 추적해봐. 박도현과 연결고리 찾아.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정아의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도연.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참모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하는 일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보고를 했고 정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눈빛에 숨겨진 불안을. 영달의 체포 이후 사령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했고 말을 아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물러났습니다. 정아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 대위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예비역 박도연 전 중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도연, 직접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늘 저녁 7시 시내 모처의 식당을 예약하셨다고 합니다. 예비역 고위 장성 몇 분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장군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영달의 체포가 그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정아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려는 시도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거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박도연을 직접 만나 그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죽인 그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수락한다고 전해. 7시에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장군님. 대위가 경례하고 물러났습니다. 정아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UDT 훈련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죽인 자를 직접 만나게 될 거야. 정아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액자 모서리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오후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5시 수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추적 완료. 실소유주는 박도연의 처남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암호화해서 발송했습니다. 정아는 노트북을 열고 수혁이 보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쳐 세탁된 돈이 결국 박도연의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명백했습니다. 영달은 말단이었습니다. 진짜 거물은 박도연이었습니다. 정아는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만찬 장소로 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정아는 사령부를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길은 퇴근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차를 몰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밤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박도연에게 아직 자신이 진실을 모른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정아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벌써 몇 대의 고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 프라이빗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 안에 6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예비역 장성들이었고 그들은 정아를 보고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가운데에 앉아있던 남자가 정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58살의 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상한 선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악의가 숨어 있는지. 윤 중장, 어서 오게. 자네를 초대하게 돼서 영광이네. 도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이 남자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정아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그 손을 비틀어 꺾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장님. 정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정아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정아는 도연의 오른편에 앉았고 다른 장성들도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오갔습니다. 모두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인물들이었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선 축배를 들세. 윤 중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도연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정아도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정아는 술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디쓸 맛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한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정아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건넸고 다른 장성들도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도연은 술잔을 내려놓고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함이 사라지고 예리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 중장, 취임 첫날부터 큰일을 벌였더군.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영달 대령 말일세. 물론 군기를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지. 하지만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대령도 나름 오랜 세월 군에 복무한 사람인데. 정아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장님, 저는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계급에 관계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방법이 있는 법일세.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네도 이제 고위 지휘관이 됐네. 큰 그림을 봐야 하네. 도연이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아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잔을 채우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게 돼. 자네 남편도 그랬었지. 정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정아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네 남편 유능한 장교였지. 하지만 너무 고집이 셌어. 불필요한 것까지 파고들다가 불상사가 일어났지.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정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증오가, 복수심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도연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참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정아는 술잔을 들어 도연에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장님의 조언 깊이 새기겠습니다. 남편 같은 불상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정아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가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네. 우리는 모두 해군을 위하는 사람들이야.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만찬이 계속됐습니다. 정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웃고 대답하고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정아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정아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만찬이 끝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정아는 도연과 악수를 나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정아는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아야 해. 지금은 아니야. 정아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꺼내 수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도연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도 확보해. 특히 외진 곳에 있는 별장이나 창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겠습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아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기다려, 박도연.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았어. 이제 내 차례야.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아의 얼굴에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취임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정아는 수역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 11시, 정아는 집 거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 통신 화면에 수역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군님, 박도연의 비밀 장소를 찾았습니다. 수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디야? 서해안 외곽, 폐항구 인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산창고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박도연이 친인척 명의로 10년 전에 매입했습니다. 수역은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외진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지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야간에 차량 출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박도연의 차량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도연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그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청해의 비리 장부 원본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이 찾으려 했던 증거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역의 말에 정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찾으려 했던 증거. 그것이 저곳에 있다면 박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경비 상황은? 외부에 감시 카메라가 6대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는 경비원 서너 명이 순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구조상 해상 쪽 뒷문은 사각지대입니다. 정아는 지도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폐항구는 작은 만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 뒤편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UDT 출신인 정아에게는 완벽한 침투 경로였습니다. 수여가, 이 정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내일 밤 12시 내가 직접 현장 근처에서 대기해. 만약 내가 1시간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헌병 특임대에 신고해. 장군님, 설마 혼자 가시려는 겁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수역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박도연이 증거를 없앨 거야. 그리고 UDT 출신 누구를 데려가도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이건 내 싸움이야. 하지만 수여가, 난 UDT 특수폭발물 처리 팀장이었어. 혼자서도 충분해. 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역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정아는 노트북을 덮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검은색 UDT 전술복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정아가 현장에서 입었던 전투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술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정아는 전술복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수 나이프, 소형 공구 세트, 방수 손전 등 통신 장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아는 가방 바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폭발물 해체 도구들이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도구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니퍼, 멀티미터, 배선 탐지기.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도구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평소처럼 사령부에 출근했습니다. 일과를 소화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머릿속은 오직 밤 작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5시 정아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전술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전술복이었지만 몸에 딱 맞았습니다. 정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해군 중장이 아닌 UDT 특수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전술복, 전술조끼, 전투화. 허리춤에는 나이프가 차 있었고 등에는 작은 배낭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밤 10시 정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개인 차량을 몰고 서해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도로는 한산해졌습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패양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아는 목표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역이 보낸 위치 좌표를 확인하니 근처 공터에 수역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배낭을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문을 조용히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안 쪽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손전등을 켜지 않고 달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어가자 멀리 건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패양구의 수산 창고였습니다. 3층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폐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정아는 건물에서 200m 떨어진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배낭에서 소형 쌍안경을 꺼내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정문 옆에 경비원 1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우회했습니다. 해안 쪽으로 돌아가자 건물 뒤편에 작은 수로가 보였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와 건물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전술복 주머니에서 방수 가방을 깨냈습니다. 통신 장비와 폭발물 해체 도구를 방수 가방에 넣고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정아는 소리 없이 헤엄쳐 건물 아래로 향했습니다. UDT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에게 야간 수중 침투는 익숙한 작전이었습니다. 물속에서도 정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 철제 격자문이 보였습니다. 하수구 배출구였습니다. 정아는 배낭에서 소형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격자문을 절단했습니다. 금속이 잘리는 소리가 물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지만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격자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가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통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통로 끝에 철제 덮개가 있었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열렸습니다. 정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내부였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정아는 방수 가방을 열고 소형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붉은 필터를 씌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오래된 상자들과 녹슨 장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2층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양옆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문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아는 멈췄습니다. 그 문에만 새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아는 배낭에서 자물쇠 해체 도구를 꺼냈습니다. 10초도 안 돼서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정아는 문을 조용히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고 중앙에는 큰 금속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는 캐비닛에 다가갔습니다. 캐비닛 문에는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아는 배낭에서 전자 해킹 장비를 꺼냈습니다. 장비를 잠금 장치에 연결하고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0초 후 삐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정아는 캐비닛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 박스와 하드 드라이브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첫 번째 박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계 장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군납 계약서, 입금 내역, 뇌물 수수 기록, 모든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하드 드라이브도 확인했습니다. 레이블에는 청해 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는 하드 드라이브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박스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캐비닛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자물쇠가.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이 캐비닛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아는 움직였습니다. UDT 근접 전투 기술이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의 뒤로 돌아가 목을 제압했습니다. 경비원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정아는 경비원을 조용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배낭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돌아가 수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건물 위층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침입자다. 모두 출동. 외침이 들렸습니다. 정아는 뛰었습니다. 수로로 뛰어들어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비쳤지만 정아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아는 물속을 헤엄쳐 건물에서 벗어났습니다. 해안으로 올라와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차량 시동 소리가 들렸지만 정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을 달려 주차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정아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룸미러를 보니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국도로 진입해 시내를 향해 달렸습니다. 추격 차량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아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배낭을 열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가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수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무 완수. 증거 확보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장군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몰락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정아는 수혁과 함께 하드 드라이브를 분석했습니다. 수혁의 안전가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혁이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자
수백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5년치 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수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정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청해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군납계약 조작, 보직 매매, 심지어 기밀정보 유출까지 모든 비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파일은 청해 조직도입니다. 수혁이 특정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최상단에는 박도연의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로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과 민간인 협력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달의 이름도 중간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이 파일을 보십시오. 수혁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전 일지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정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2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투입됐던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남편이 청해의 무기 밀매 증거를 포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패탄약고 조사에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탄약고에는 미리 설치된 폭발 장치가 있었고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자 원격으로 기폭됐습니다. 최종 명령자 박도연. 수혁이 화면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박도연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해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장군님, 이 자료만 있으면 박도현과 청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하면. 아니, 정하가 수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박도연이 도망갈 시간을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청해의 나머지 인물들도 증거를 인멸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짜였습니다. 박도연을 직접 궁지로 몰아야 해. 그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끝내는 거야. 수혁은 정하의 눈빛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하는 사령부 집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 수십 명이 모였고 카메라가 정하를 향했습니다. 정하는 단상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해군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하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최근 해병대 최영달 대령의 군납 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군 내부의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정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예비역 인사들이 현역 군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군은 국민의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명백히 박도연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하는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하의 예상대로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실 대위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박도연 전 중장님께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도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시내가 아닌 외곽의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좌표를 보내셨는데 대위가 주소를 읽었습니다. 정아는 그 주소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겠네. 오후 3시에 가겠다고 전해. 장군님,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대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대위가 물러나고 정아는 즉시 수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혁아, 박도연이 나를 외곽으로 불었어.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 너는 헌병 특임대를 대기시켜.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투입해. 알겠습니다, 장군님. 조심하십시오. 오후 2시 정아는 사령부를 나섰습니다. 개인 차량을 몰고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도로는 좁아졌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정아는 허리춤에 소형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30분을 달려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전망대였습니다. 주차장에는 벌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전망대 끝에 박도연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문을 닫는 소리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도연에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5미터쯤 됐을 때 정아는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수장님? 정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정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윤 중장, 자네 오늘 기자 회견에서 한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제 말 그대로입니다.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네가 누구를 겨냥하는지 다 알아. 나를 건드리려는 거지?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장님께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으신 겁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윤 중장, 자네는 아직 이 세계를 모르는군. 군대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곳이야.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곳이지. 자네 남편도 그걸 몰랐어. 그래서 죽었지. 정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정아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제 남편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왜? 진실이 두려운가? 자네 남편은 나를 건드리려 했어. 청해를 무너뜨리려 했지. 그래서 제거했어. 간단한 일이었어. 도연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정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가, 증오가, 복수심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거하시려는 겁니까? 정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제거? 아니, 아직은 아니야.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 조용히 물러나. 사령관직을 내려놓고 전역해. 그러면 자네 가족은 안전할 거야. 제 가족이요?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말일세. 혼자 사시지?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시는데 그게 깨지면 안 되지 않겠나?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정아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하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협박은 그만하십시오.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도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윤 중장, 자네 남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자네 어머니도.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차를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정아가 말했습니다. 박도연. 도연이 멈췄습니다. 정아가 그의 이름을 호칭 없이 불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청해의 비리장부, 거래 내역, 그리고 제 남편을 살해한 명령서까지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숨겨둔 창고, 이틀 전에 다녀왔습니다. 하드 드라이브와 문서들 모두 가져왔죠. 정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도연에게 보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이미 안전한 곳에 백업도 해뒀고요. 당신이 저를 죽여도 이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정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내가 감히. 도연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피했습니다. UDT 훈련으로 단련된 반사신경이었습니다. 정아는 도연의 팔을 붙잡고 비틀었습니다.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팔이 부러집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도연은 고통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청해는 나 혼자가 아니야. 더 큰 세력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집니다. 정아는 핸드폰을 꺼내 수혁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 특임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아는 도연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임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피를 토하듯 웃었습니다. 늦었어, 윤 중장. 내가 여기 온 동안 내 사람들이 내 어머니를 데려갔어. 지금쯤 내 별장에 계실 거야. 정아는 도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야? 어머니가 어디 있어? 알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 그 증거들을 모두 없애고 나를 풀어줘. 그러면 내 어머니를 돌려줄게.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도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헌병 특임대가 도착했습니다. 수혁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정아는 도연을 헌병들에게 넘겼습니다. 이자를 긴급 구속해. 살인 교사 및 납치 협의로.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끌려가면서도 정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으면 날 풀어줘. 정아는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혁아, 박도연 소유의 별장 위치 전부 추적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정아는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아는 차를 몰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수혁이 추적한 박도연의 별장 위치는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1시간 반이라고 알려줬지만 정아는 그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커브길을 아슬아슬하게 돌았습니다. 정아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65살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뒤 딸인 정아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정아가 군에 있는 동안 혼자 집을 지키며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정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해. 정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1시간을 달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였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아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차창을 긁었지만 정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분을 더 달려 별장이 보였습니다. 숲속에 자리 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검은색 SUV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아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DT 전술 장비가 담긴 가방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재빨리 전술 조끼를 입었습니다.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예비 탄창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수 나이프를 허벅지에 고정했습니다. 정아는 숲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짙었지만 정아의 눈은 어둠에 익숙했습니다. UDT 야간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이었습니다. 정아는 소리 없이 별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별장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정문과 뒷문에 각각 경비원 1명씩 서 있었습니다. 모두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뒷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경비원의 뒤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낙엽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3m, 2m, 1m. 경비원은 정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아가 움직였습니다. UDT 근접 전투 기술이 발동했습니다. 정아는 경비원의 목을 팔로 감싸며 기도를 압박했습니다. 경비원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정아는 경비원을 조용히 풀숲에 눕혔습니다. 정문 쪽 경비원도 제압해야 했습니다. 정아는 별장 옆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정문 경비원은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작은 돌을 주워 반대편 숲속으로 던졌습니다. 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권총을 빼들고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아는 그 틈을 노려 별장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돌아오기 전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장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가구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권총을 빼들고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정아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정아는 문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 앞에 섰을 때 정아는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정아는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정아의 어머니, 장애인 여사였습니다. 엄마. 정아는 낮게 외치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는 재빨리 재갈을 풀고 묶인 밧줄을 잘랐습니다. 정아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정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권총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정아는 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들어 남자들을 겨눴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아와 남자들의 총구가 서로를 향했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시죠, 중장님. 아니면 어머니가 다치실 겁니다. 남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려놓아. 그럼 생각해 볼게. 정아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남자들은 웃었습니다. 중장님,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긴 우리가 셋이고 당신은 혼자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까지 지켜야 하죠. 남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아는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총을 내려놓으면 우리 둘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엔 차라리. 정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움직였습니다. UDT 특수 전투 기술 다수대일 전투 훈련이 발동했습니다. 정아는 오른쪽으로 몸을 굴리며 방 한구석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탁자가 남자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남자들이 탁자를 피하는 순간 정아는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정아는 재빨리 위치를 바꾸며 두 번째 남자를 조준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반격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정아가 서 있던 벽을 뚫었습니다. 정아는 침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들이 침대를 관통했고 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아는 숨을 고르며 다음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남자 둘은 문 쪽에 있었고 정아는 방 안쪽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정아는 권총을 침대 위로 올려 사격했습니다. 남자들이 엄폐하는 사이 정아는 침대 밑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반대편에서 일어나 남자들을 측면에서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남자가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정아를 향해 총을 겨눴지만 정아가 더 빨랐습니다. 정아의 총알이 남자의 손을 맞췄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아는 세 번째 남자에게 달려가 발로 가슴을 찼습니다.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기절했습니다. 전투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정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방을 확인했습니다. 세 남자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정아는 권총을 내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친 데는 없니? 어머니가 정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서 나가야 해요. 정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도착했을 때 정아는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무장한 경호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윤 중장님, 반갑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정아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박도연 수장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장님께서 우리 조직을 너무 많이 건드리셨다는 겁니다.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권총을 들어 정아와 어머니를 겨눴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어머니는 무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아는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경호원 둘은 프로였고 거리도 멀었습니다. 정아가 총을 쏘기 전에 어머니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자가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정아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러 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헌병 특임대다. 경호원이 외쳤습니다. 남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철수한다. 남자와 경호원들이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정아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정문이 벌컥 열리며 헌병들이 진입했습니다. 수혁이 그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수혁이 달려왔습니다. 정아는 어머니를 수혁에게 맡겼습니다. 수혁아,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나는 위층 부상자들 확인할게. 알겠습니다. 정아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세 남자는 여전히 방에 있었고 헌병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지는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청해의 잔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쫓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안전이었고 그것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은 이미 체포됐습니다. 청해의 수장이 무너졌으니 나머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아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구급대원의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아니야. 내가 나를 구했잖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긴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에 남편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임무 거의 완수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별빛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을 체포한 지 사흘 후 정아는 수혁과 함께 확보한 모든 증거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청해의 비리장부, 거래 내역, 조직도, 그리고 남편 살해 명령서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국이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군 내부 최대 규모 비리 조직이 적발됐다는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박도연을 포함한 청해 핵심 인물 30여 명이 일제히 구속됐습니다. 현역 장교 10여 명도 긴급 체포됐고 관련 민간인 사업가들도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정아는 사령부 집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박도연이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한때 해군을 주무르던 권력자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정아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아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정아를 찾아왔습니다. 60살의 장관은 정아의 집무실로 들어서며 경례를 했습니다. 윤 중장, 정말 수고 많았네. 장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정아는 답례를 하고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 없었어. 군은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 장관은 서류 봉투를 정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자네 남편분의 순직 기록을 정정한 문서야. 이제부터 남편분은 임무 수행 중 순직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살해당한 영웅으로 기록될 거야. 그리고 이달 말 현충원에서 추서식이 열릴 예정이네. 정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새롭게 기록된 문서를 보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참았습니다. 장관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하나 더. 자네에게 훈장을 수여하려고 하네. 자네의 공로를 국가가 인정하는 거야.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전역하려고 합니다. 장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전역? 왜? 자네는 이제 해군의 미래야. 계속 복무하며 개혁을 이끌어야 하지 않나?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 군의 힘을 사적인 복수에 사용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군의 부패를 척결했지만 제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계속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자네의 결정인가? 네, 장관님. 장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쉽지만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문은 열려 있네. 감사합니다. 장관이 떠나고 정아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정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년을 입었던 군복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아는 군복을 접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추서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정아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추서식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역도 정복 차림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UDT 전역자들도 여럿 왔습니다. 모두 남편의 동료였고 정아의 후배들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장관이 추서 증서를 낭독했습니다. 고 해군 소령 윤재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적의 음모로 순직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며 이에 화랑무 공훈장을 추서합니다. 장관이 훈장을 정아에게 건넸습니다. 정아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훈장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남편의 명예가 되찾은 무게였습니다. 정아는 남편의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묘비에는 남편의 이름과 계급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을 묘비 앞에 놓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군복을 벗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대신 할게요. 후배들을 가르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게요.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정아는 수혁과 UDT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아를 둘러싸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군님, 아니 정아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7살의 강태현 대위가 말했습니다. 그는 UDT 현역 팀장이었고 정아의 오랜 후배였습니다. 고생한 건 너희들이야. 앞으로 UDT를 잘 이끌어줘. 선배님, 전역하신 후에 뭐 하실 계획이십니까? 35살의 조이건 중령이 물었습니다. 정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UDT 전역자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해. 전역 후에도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후배들에게 전술을 가르치는 거지. 너희들도 나중에 전역하면 함께하자. 후배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아는 후배들과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정아는 현충원을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묘비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지키려 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정아는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시설은 훌륭했습니다. 전술 훈련장, 강의실, 상담실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센터장이 되었고 수혁도 전역 후 합류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UDT 전역자들, 현역 후배들, 그리고 정아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정아는 단상에 올라 간단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명예와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센터는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나고 정아는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혁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정아 옆에 섰습니다. 장군님, 아니 센터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도 이제 그냥 정아야. 계급은 내려놓았으니까. 수혁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영원히 장군님이십니다. 정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정아 씨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면. 수혁의 말에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남편이 시작한 일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박도형과 청의 잔당들 모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박도현은 무기징역 선고받았고요. 그래, 들었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긴 복수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수여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혁이 경례를 했습니다. 정아도 답례했습니다. 군인이 아니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개소식 잘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내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정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는 사진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모든 임무 완수했어요. 당신의 명예도 되찾았고 청해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당신이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평안히 쉬세요. 정아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철 제독이었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정아가 지키고자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강철 제독 윤정아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한 여자가 평화롭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강철 같은 의지로 명예를 되찾은 한 여자의 복수, 그리고 그 끝에서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